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 사건 담당 판사님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우리가 법률 서면을 쓴다 함은 판사님한테 판결문을 잘 받기 위해서고, 판사님이 읽어보고 제대로 판결하실 수 있게 설명서를 써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판사님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왜 내 사건 담당 판사님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왜 안 중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제가 사건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뢰인분들께서는 내지는 상담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어요. 그럼 막 검색해가지고 이 사건 재판부 판사가 누구고, 그 판사의 이력이 어떻고, 이름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조사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첫 번째, 전혀 안 중요하다, 그런 거를 알아보실,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저 역시도 사건을 하면서 담당 판사님 성함이 누구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안 찾아봅니다. 아시겠죠? 뭐 가서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야 판사님 얼굴 보고 누군지 알고 하는 거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사건을 진행하고 어떤 판사님이 홍길동 판사님인지 김길동 판사님인지 어느 학교 출신 판사님인지 그런 거는 찾아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법률 서면,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서면을 쓰는 게 설명서 같다라고 제가 설명서에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설명서를 봤을 때, 특히 레고, 다들 아시죠? 레고 설명서가 과거에는 악명이 높았어요. 도대체 이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레고를 조립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대충 써놓은 설명서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조립한다는 거를, 예전에는 뭐 평면이었는데 약간 입체화, 3D화 해가지고 설명서를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조립하면 된다는 것을 설명서를 만들죠. 몇백 장이 되잖아요. 레고 하나 조립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전에 레고 버전의 설명서를 보면 너무너무 대충 설명이 돼 있다. 그 뜻은 뭐예요? 이 설명서를 보는 사람이, 이 레고를, 막 복잡한 레고를 조립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전제로 쓴 설명서야. 내가 개떡같이 설명서를 써도 이걸 읽는, 설명서를 읽는 사람은 아주 똑똑해서 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바를 다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설명서는 대충 써도 된다는 주의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의 레고 설명서고, 현재 레고 설명서는, 그죠? 막 3D로 해가지고 장수도 막 늘려가지고 어떻게 조립을, 어떤 부품을 어디에 끼워야 될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다 해가지고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거를 보고 조립을 할 수 있게끔 설명서를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고 또 입체적으로 3D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명서가, 어떤 설명서가 더 좋은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레고를 조립할 수 있는 설명서가 좋은 설명서죠. 그리고 중 작성된 레고 설명서는 설명서 치고는 못 쓴 설명서죠. 결론은 무성의하고 못 쓴 설명서다. 이 설명서를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아주 이건 똑똑한 사람만 이해하는 설명서고, 이건 뭐 누구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서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고, 이렇게 쓰면은 좋은 설명서다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판사님은, 우리가 이제 이게 레고 설명서가 아니고 법률 서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설명서를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판사님이죠. 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부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 너무 똑똑하잖아. 그러면 흔히들 초임 변호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레고 설명서처럼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판사님은 내보다 10배는 더 똑똑하니까 내가 대충 써도 우리 판사님이 내가 어떤 말을 표현했는지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관점에서 법률 서면을 쓴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쓰는 사람은, 초임 변호사는 어때요? 자기는 쓰는 사람은 사건을 막 자기 기록 다 봐서 다 알아. 근데 표현은, 서면은 어떻게 대충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판사님이 다 알아서 내가 무슨 말, 내 의도를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관점에서 쓴 법률 서면을 써낸단 말이에요. 정말로 실무에서 그럼 판사님이 똑똑한 거 맞으니까 다 끼워 맞춰가지고 너가 표현은 엉망으로 했지만 다 빠져먹고 했지만 내가 똑똑한 판사니까 다 확인해가지고 증거도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너는 정리도 안 해줬지만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레고 조립하듯이 이 사건을 내가 다 조립했어. 그래서 내가 판결문 똑바로 써줄게. 가 될까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없어요. 판사님도 굉장히 시간이 많고 또 내지는 굉장히 성의가 이렇게 있으신 판사님이라면 당사자나 변호사가 엉망으로 서면을 썼더라도 사건을 제대로 판결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실무에서 보면 이렇게 내가 정말 대충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내가 의도한 걸 판사님이 알아서 다 조립해 가지고 잘 나올 확률은 5% 미만이에요. 판사님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판사님 다 똑똑한데 판사님들은 너무 바쁘고 우리가 뭐예요? 변론주의 원칙이잖아요. 변론을 하는 사람이 네가 똑바르게 해가지고 뇌를 이해시켜라는 관점인데 변론을 하는 사람이 뭐 당사자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판사님 똑똑하니까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나는 그냥 집어 던지면 돼. 증거도 막 내면 돼. 서면도 대충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표현대로 쓰면 돼. 이래 버리면 판사님이 그걸 다 조합해가지고 이 설명서는 없는 셈 치고 레고 브릭들을 다 조립해가지고 이 판결문을 제대로 다 조립해가지고 해주시느냐? 판사님 그럴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다. 그리고 그러면 5% 미만의 확률로 나는 운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엉망으로 해도 제대로 조립해줄 판사님을 만났다 이래 생각하고 나는 그냥 엉망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설령 내가 너무너무 좋은 판사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죠? 평판이 너무 좋은 판사님을 다른 사람들은 대충 해도 다 이 판사님한테만 가면은 다 제대로 조립을 해주고 제대로 판결해주는 판사님이 내 사건에 걸렸어. 그러면은 제가 질문이에요. 그러면 나도 대충 할 거예요. 내 사건? 내 사건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 이걸 대충 할 건가요? 제대로 정리를 할 건가요? 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차피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판사님한테 맞춰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서면을 쓰면서 맞춰야 될 판사님의 기준은 최악의 판사님한테도 판사님이 정말 당사자들 정리 안 해오면은 나는 막 대충 판결하려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내지는 너무너무 바쁜 판사님 기준에도 우리가 이 정도 설명하면 그런 판사님도 우리 사건은 제대로 판결해 줄 수 있게끔 서면을 쓰는 게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건을 풀어나간다 하면. 그러면 이 판사님이 좋은 판사님이고 안 좋은 판사님이고 어떤 성향을 들고 있고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왜? 우리가 맞추는 거는 최악의 레벨이 오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 사건을 제대로 해가지고 판결을 최악의 판사더라도 나는 제대로 판결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겠어요? 판사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나요? 첫 번째? 없어요. 물론 소송 기술적으로 단독 사건에서 합의부로 바꿀 수는 있겠죠. 뭐 속가를 높인다거나 해가지고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전혀 아니고 판사님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판사님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바꿔야겠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단독 사건을 합의부로 만든다거나 그런 방법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판사를 좋은 판사님 만나면 저도 변호사도 좋고 당사자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어차피 못 바꾼다는 거예요. 판사님의 내 사건이 배정이 됐으면 뭐 기피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주 뭐 0.000 몇 프로의 확률 이런 것들은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승부를 볼 때는 이 판사님이 좋냐 나쁘냐 뭐 어떤 성향을 가졌냐는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내가 소송을 어떻게,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죠. 그러면은 질문은,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 판사님이 좋은 판사님이다, 최악의 판사님이다, 이런 거 평가하고 있을 게 아니고, 평가는 판사님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이런 대충 안 좋은 변론을 할 것이냐, 이런 좋은 변론을 할 것이냐의 결정이죠. 내가 변호사님 좋은 변론을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래도 최악의 판사를 만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일반론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항소하면 그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경계치가 다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수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상할 정도로 나쁜 판결이 나왔다면 항소하면 거의 바뀝니다. 항소하면은 다 확률이 낮다, 위험하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건들은 오히려 항소하면 바뀌어요. 이 1심 판결이 너무 이상하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은 변호사들이 봐도 이건 항소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되는 사건들은 거의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1심 판결도 안 났는데 뭐 항소할지 말지를 걱정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것이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제가 10년 넘게 이 변론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판사님을 평가하거든요. 뭐 이런 소문이 돌아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판사님이 악명이 높다, 예를 들어서 항소심에서 판결을 안 바꿔주는 것으로 항소 기각이 나는 걸로 악명이 높다, 이런 판사님들한테 항소해가지고, 저는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다 그런 소문이 안 좋은, 내지는 평판이 안 좋은 판사님들한테 받은 판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은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결을 받고 나서 그 판사님들, 다른 변호사들이 하는 평판이 안 좋은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돼요. 그럼 평판이 저는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판사다, 나쁜 판사다, 그 판사님의 성향은 어떻다, 이런 것들은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첫 번째, 그거 신경 쓸 시간과 노력과 정력으로 내 사건을 제대로 풀어나갈 거에 집중하시면 되고, 내가 제대로 다 풀었는데도 1심 판사님이 너무 이상한 판결을 했다, 항소하면은 거의 바뀝니다. 아시겠죠? 이제 판사님 신경 쓰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판사님 성향도 파악하고, 판사님 누군지도 알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완벽하게 다 잘하면 좋잖아요, 이런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경험상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자꾸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진짜로 제대로 내가 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과연 잘 하시느냐? 대부분 그렇지가 않다. 우리 코가 석자다. 내 사건을 제대로 풀어나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어떤 판사님이 오더라도 이 사건을 등한시할 수 없고, 나의 주장을 등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서면을 써내려 가려고 하면은 당사자 의뢰인도 힘들고, 변호사 질문 받고 자료 준비하고, 당사자도 힘들고, 변호사도 여기 매진해가지고 제대로 된 딱 서면을 써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거 하나 제대로만 하면은 판사님, 어떤 판사님 와도 1심 때 잘못돼도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여기에 모든 역량을 여기다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지, 다른 격까지 판사님은 직이에요, 직.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다 저떻다, 어떤 학교 출신이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제가 재판하면서 또 제 선후배님이시라든지 내지는 친하게 지냈던 분이 판사님 되셔가지고 그런 재판을 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만큼 서면을 써가지고 그 재판을 갔잖아요. 아는 판사님이야, 친한 판사님이야. 그럼 제가 판사님이 속으로, 판사님이 나랑 친하니까 이 판결을 친하니까 잘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제 입장에서. 일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만큼 했단 말이야. 친한 판사님이라고 그러면 대충 하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나는 할 일을 다 하면은
아무리 내가 아는 판사님, 친한 판사님한테 가더라도 저는 의뢰인한테 아는 판사님이다, 친한 판사님이다 말도 안 하거든요, 사실.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도 그냥 공정하게 판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마음에 기대 가지고 판사님이 저 판사님이 성향이 어떠니까 저 판사님은 꼼꼼하니까 열심히 쓰고, 저 판사님은 대충 해도 그냥 지적 안 하니까 대충 서면 쓰고, 이렇게 되면은 변론 과정이 맨날 눈치 보는 것밖에 안 돼요. 의뢰인 눈치 봐야 되고 판사님 눈치 봐야 되고. 근데 그냥 다 모르겠고 그냥 이 사건 제대로 풀란다 해가지고 서면을 써서 내면 이것저것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건을 하실 때 내 담당 판사님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또 간혹 의뢰인분들께서 조금 오지랖이 넓으시면 판사님 개인정보를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연락을 해보겠다거나 내지는 진짜로 법원에다가 자꾸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변호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법원에다가 전화를 걸 때도 매우 조심해서 전화를 걸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막 내 친구 전화하듯이, 내지는 내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기는 공무원이니까 민원 받아주는 데고 내가 민원인처럼 전화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쨌네 저쨌네 물어보고 그쪽에서 대답은 해줄 수 있죠. 거기도 공무원이니까. 하지만은 소송이라는 건 철저하게 갑을 관계입니다. 판사님이 갑이에요. 우리가 판결 받아야 되면 을입니다. 아시겠죠? 을이 갑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어쨌네 저쨌네 판사님이 휴가를 갔다 왔네 어쨌네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직원한테 하면은 모를 걸 같죠? 다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판사님이 판결을 좋게 해주려고 하다가도 이런 사적인 전화 들어오고 하면은 판사님도 인간인지라 원리 원칙대로 판결해 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매우 자중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사건 판사님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